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병법사 제3부 관료화된 폭력, 상비군의 출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4세기 무렵 북부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들은 점차 용병들에게 도시 방위를 맡기게 되죠.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첫째로는 상업과 수공업에 종사하는 도시 시민들의 특성상 장기간 군사 복무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도시 내부적인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상대방이 무기를 들고서 도시를 지킨다. 그거를 서로 좀 믿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용병들한테 도시 방위를 맡겼는데, 당시 용병들을 이끌었던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콘도티에레. 좀 번역하면 이제 용병 대장이 되겠죠. 그 콘도티에레드 같은 경우는요, 여러 곳에서 투자를 받고 인력을 모집해가지고 대규모 용병단을 구성해가지고 각 도시들과 계획을 체결을 함으로써 이제 도시 방위를 앞으로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용병 고용 체계는 16세기까지 유행을 해가지고 북부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전쟁터, 이곳에서는 본격적으로 콘도티에레의 시대가 오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변화는 단지 부유층한테만 편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한테만 유리한 건 아니었고, 생각해보면은 빈민층들한테도 나름 이게 유익한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빈민층들의 경우에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군사복무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빈민층들 입장에서도 병역의 의무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고, 잦은 전쟁과 군역에 대한 의무는 빈민층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런 시민 민병대가 뛰어난 전투 기술을 지닌 직업전 용병 부대를 이길 확률이 얼마나 있겠냐 이거죠. 예를 들자면은 베네치아에서는 용병들을 쓰는데 피렌체는 여전히 시민 민병들을 쓰고 있어요. 그럼 두 집단이 붙었다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전쟁에 대해서 프로페셔널 그런 용병들이 시민 민병들을 상대로 이길 확률도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세기 중반이 되면은 이탈리아의 시민 민병대는요, 이제 과거의 유산이 되어버립니다. 그 대신에 직업적인 용병 부대가 조직화된 폭력으로서 도시의 방위를 맡게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용병이란 존재는 언제나 불안 요소를 갖고 있는 집단이죠. 특히 콘도티에레들한테 있어서 가장 큰 고민거리는 다름 아닌 계약 문제였어요. 당시 북부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은 대체로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해요. 그래서 일단 어떤 용병 부대하고 계약을 맺을 때 6개월 써보고 나서 괜찮다 싶으면은 더 쓰는 거고, 좀 아니다 싶으면은 커트하는 거고, 이런 방식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쟁이 항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무 평화로운 도시예요, 이 도시는. 전쟁이 거의 안 일어납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생각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대규모 용병 부대를 유지할 필요가 있나? 용병 부대 숫자를 줄이든지 아니면은 아예 용병 계약을 해지시키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계약 기간이 이렇게 종료가 돼버리게 되면은 도시 관료들이 계약을 연장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고, 만약에 도시 관료들이 해당 용병 집단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거나 혹은 뭐 당분간 큰 전쟁도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용병이 필요하냐 라는 판단을 내리게 된다면은 용병들은 순식간에 실직자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약이 해지되면은 콘도티에레들은 다른 계약처를 찾아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당시 용병 부대의 규모가 적게는 몇백 명에서 많게는 몇천 명에 달했어요. 심지어 정말 최대 규모의 용병들 같은 경우는 뭐 10,000명도 되는 그런 규모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때 당시 군대가 다 그런데 용병 부대의 구성이 꼭 전투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보급품을 조달해주는 후방, 백업 요원들도 상당히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쪽의 숫자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 용병 부대가 있으면은 거기에는 전투 요원이 있고 그 전투 요원들의 보급품을 조달해주는 주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술 주자를 쓰는데, 뭐 쉽게 말하면 술 심부름꾼 상인이라는 뜻인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유흥 서비스도 제공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래서 온갖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해주는 주보 상인들이 있었고, 또 각종 업무들을 지원하는 민간인들까지 합한다면은, 그 규모는 두세 배로 불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물건 싣고 날라야 되는 사람, 보급품 전달해주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무기, 갑옷 수선해주는 사람, 또 필요한 무기를 제작해주는 사람,
각종 것들을 이제 다 따진다면은 그 민간 노무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따라서 콘도티에레들에게는 만약에 계약이 해지될 경우 다음번 계약처를 찾을 때까지 이 엄청난 규모의 부대를 유지하는 것 또한 상당히 골머리를 썩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용병들은 계약이 해지된 후에 새로운 계약처를 찾지 못할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순식간에 약탈자 무리로 돌변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물론 용병들이라고 해서 항상 무차별적으로 도시를 습격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콘도티레들은 보급품이 부족해지면은 인근 도시들에게 위압적으로 상납금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너네 도시는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대신에 우리가 필요한 보급품 얼마만큼을 지원해달라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납금을 또 프랑스 지역에서는 빠띠라고 불렀는데 하여튼 이 빠띠가 지급이 되면은 그 도시는 약탈하지 않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용병들은 자신들의 무력적인 기반을 악용해서 도시들을 갈취하면서 생활을 했고 또 그것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변 지역을 약탈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저질렀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요. 용병 집단이라는 것은 이거 순 무법자의 날강도 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 용병 집단의 생리를 놓고 보면은 한 가지 좀 이제 재미난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일단 용병들이 만약에 이렇게 상납금을 받던 약탈을 해오던 그런 식으로 뭔가 이제 보급을 조달을 해왔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직접 소비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직접 소비되지 않거나 막상 가져오긴 했는데 별 필요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리고 꼭 필요했는데 손에 넣지 못했던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도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직접 소비하지 않는 것들을 도시로 가서 또 팔아요. 판 다음에 거기서 또 필요한 것들을 다시 또 사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용병 부대는 하나의 이동하는 거대한 도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용병들이 도시에서 생활을 하면서 급료를 소비하게 되면은 용병들을 고용한 비용은 결국 다시 도시민들한테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점차 북부 이탈리아 도시국가 사람들이 눈치를 채요. 그래서 계약 기간 끝났다고 해서 용병들을 무조건 쫓아낼 게 아니라 일단 용병들이 우리 도시에 머물러 주는 것만으로도 뭐가 될 수 있다. 경기 부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점차 많은 시민들이 결국 이거 용병들이 상납금으로 뜯어가던 아니면 약탈을 하던 그런 식으로 뜯길 돈 아니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용병들하고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공감대가 퍼지게 되면서 북부 이탈리아 도시국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점차 이 조직화된 폭력인 용병 집단의 상업화가 실현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북부 이탈리아 국가의 굉장히 선구적인 모습 중 하나라는 거예요. 즉, 군대를 하나의 비즈니스 사업으로 보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15세기 무렵이 되면 이제 특정 도시와 특정 콘도티에레가 독점적인 장기 계약을 맺게 됩니다. 왜냐면 계약 기간 끝나서 또 얘들이 갑자기 강도대로 돌변하면 곤란하니까 그냥 아싸리 무기 계약직으로 가자 이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장기 독점 계약을 맺게 되는데 용병들 역시 이 방식이 나쁘진 않았어요. 왜냐면 자기들도 사실 그렇잖아요. 항상 이거 계약 끝나면 어디로 가나 그 걱정, 근심, 고민하는 것보다 또 약탈한다는 것도 이게 뭐 항상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는데 목숨 걸고 약탈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약탈하고 방랑생활 하느니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차라리 일정한 급료와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특정 도시와 장기 독점 계약을 맺는 것을 점점 선호하게 됩니다. 심지어 15세기 무렵이 되면은 한 사람의 고용주에게 평생 봉사를 하는 그런 콘도티에레도 굉장히 흔해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장기 지속적으로 같은 콘도티에레를 고용을 하게 되면은 그가 지휘하는 대원들도 함께 고정이 됩니다. 왜냐면 오랜 세월 동안 한솥밥 먹으면서 서로 손발을 맞춰가는 그런 사람들이 더 편하지 계속 새로운 인력이 수입돼가지고 교체가 되면은 그것도 좀 이제 인력 관리하는데 불편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휘하는 대원도 고정화가 되면서 점차 인원과 장비도 표준화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중구난방으로 운영이 된 게 아니라 이젠 장비도 표준화되고 인원도 표준화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초가 되는 구성원이 뭐였냐면은 대략 한 3명에서 6명의 병사로 이루어진
전투조라고 할 수 있는 랑스, 그 랑스가 이제 기초 단위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랑스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 한번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면요. 각 랑스에는 한 명의 중장 기병과 기사를 지원하는 보병 검사 한 명, 그리고 2명의 궁사, 무기 관리인 하나, 그리고 시동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 모두 함께 행군할 수 있도록 말을 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은 이 이탈리아에서 운영되었던 용병 부대는요, 중세시대 기사의 틀에서 벗어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핵심되는 주력 전투원은 바로 중장 기병이라는 거죠. 기사예요. 프로 기사 출신들이 핵심 전투요원이고, 그 프로 기사들을 보조하는 보병 검사들, 아마 뭐 견습 기사나 이런 사람들 좀 되겠죠. 그리고 2명의 궁사, 여기까지가 이제 전투 요원이라는 거죠. 그 밖에 이제 무기 관리인 하나, 시동 하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이들이 모두 말을 탔다라는 겁니다. 즉 기마병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개 랑스를 만드는데도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랑스라는 것이 주로 이제 기병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대고, 전원 다 말을 탑승해서 이동을 했다는 것,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 아직은 그 전투 기법이 중세 기사들의 전투 기법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기 독점 계약을 맺는 형태는요, 또 다른 문제점을 하나 불러일으켰어요. 그 또 다른 문제점이 뭐였냐? 막강한 힘을 보유한 몇몇 콘도티에레들의 경우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가만 보니까 어차피 나는 여기에 장기 전속 계약이 돼 있고, 쟤는 나 말고는 딴 사람이랑 계약을 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그럼 독점 공급이라는 거죠. 그 독점 공급을 빌미로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내가 사실상 이 도시의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자? 아예 도시의 권력을 내가 통째로 삼켜버리면 어떻겠냐? 라는 그런 대범무쌍한 생각을 가진 콘도티에레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나오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 그 대표적인 인생 역전의 인물이 누구냐면은 바로 프란체스코 스포르차라는 사람입니다. 이 스포르차는요, 본래 농민 출신이에요. 농민 출신인데 부친 때부터 용병업을 통해서 성장했던 사람이죠. 아마 처음에는 이제 본인이 용병으로 뛰다가 나중에 인맥도 쌓고 자금도 모으고 해가지고 하나의 이제 용병 사업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성장을 해서 밀라노와 독점 계약을 맺게 되는데, 당시 몇몇 도시 국가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독점 계약을 맺게 된 콘도티에레들이 혹시라도 배신을 하거나 변심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밀라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당시 밀라노 공작이 자신의 서녀하고 스포르차를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스포르차는 비록 서녀하고 결혼하긴 했지만 어쨌든 밀라노 공작의 사위가 되는 그야말로 인생 대역전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스포르차의 인생 대역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밀라노 공작이 세상을 떠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도시 권력에 공백이 생기면서 도시가 혼란에 빠졌다는 거죠. 자, 이렇게 밀라노가 혼란에 빠지자 스포르차는 본색을 드러냅니다. 스포르차는 곧바로 자신의 용병들을 동원해가지고 순식간에 밀라노 도시의 권력을 장악하는 데 성공을 했다라는 거죠. 이거 막을 길이 없었던 게 밀라노의 모든 군권을 전부 스포르차가 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스포르차가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이로써 일개 콘도티에레가 공장령급의 도시 하나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통째로 집어삼키는 그야말로 날로 먹는 사태가 발생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이후에 스포르차는요, 자기 같은 행복한 군인이 또 나오면 안 되죠. 그래도 용병들을 어떤 방식으로 통제하냐면은, 역시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해본 사람이 잘 알아요. 용병들을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해요. 용병들한테 주변의 땅덩어리를 떼가지고 분봉을 시켜줘요. 마치 그 중세 기사들처럼. 그렇게 해서 그 땅에서 나오는 생산물로 생활비를 충당하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마치 용병들을 자신의 봉신화시키는 데 성공을 하게 되면서 밀라노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후에 많은 콘도티에레들은 제2의 스포르차를 꿈꿨고, 이제 도시국가들은 점차 콘도티에레들의 눈치를 보는 어떻게 보면 이 가물관계가 바뀌는 그런 참담한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창하고 방패의 싸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 이제 여기서 야심을 불태우면서 도시의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콘도티에레들, 이게 창인 셈이고, 그리고 그 콘도티에레들의 야심을 꺾고 그들을 적절하게 통제를 해서 도시 방위에 이용을 하려고 하는 도시국가들, 여기가 이제 방패가 되는 거죠.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창과 방패의 싸움을 보면요, 방패가 앞서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왜냐면은 창은 못 뚫으면은 아쉬운 걸로 끝나는데, 방패는 뚫리면 정말 끝장나거든요. 그래서 방패가 개발되는 속도가 좀 더 빠르긴 해요. 아무튼간에 도시국가들이라고 해서 마냥 콘도티에레들의 횡포에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다는 거죠. 특히 베네치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선구적인 시스템을 개발을 하는데요. 베네치아의 행정 관료들은 어떤 아이디어를 내냐면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총괄 지휘자인 콘도티에레하고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차라리 소규모 부대하고 계약을 맺는 게 어떻겠냐. 즉 아예 한 개의 랑스 단위로 계약을 맺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요. 그러니까 기존에 대부대를 통솔하던 용병 대장들과 달리 소부대 지휘관들은 개별적으로 도시 관료들에게 저항하기가 불가능했죠. 그러니까 A, B, C, D, E, F 이렇게 랑스가 있으면은 그 중에서 말 좀 잘 들을 것 같은 거 A 랑스, C 랑스, F 랑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맺자 이거예요. 말 좀 안 들을 것 같은 애들은 쳐내고, 그렇게 개별적으로 랑스를 갖다 선별을 하면은 훨씬 통제하기가 쉽지 않겠냐 이거죠. 또 이런 방식으로 가니까 어떤 이점이 생기냐면은, 이 랑스들이 숫자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랑스의 숫자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에 비해서 자신들을 채용해주는 도시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라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해서 취업에 대한 경쟁률은 올라가는데 입사할 수 있는 회사 숫자는 적다 보니까 당연히 조건이 누구한테 유리해질 수밖에 없냐면은 고용주들한테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베네치아에서 이런 방식이 확립이 되니까 드디어 도시 당국의 용병 부대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가 보장이 됩니다. 즉, 각 랑스별로 계약을 맺은 다음에 말을 안 들을 것 같다 싶으면 다음번 계약 때 쳐내는 거예요. 그러면 일개 랑스 몇 개가 연합한다고 해서 도시를 뒤엎을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냐?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속절없이 쫓겨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랑스들도 다음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 관료들에게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비로소 도시 관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용병 부대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네치아는 세금을 걷어가지고 용병들한테 봉급을 줍니다. 그리고 다시 용병들의 봉급을 도시에서 소비시키게끔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도시 경제에 활력도 불어넣는데 성공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리하여 베네치아의 행정관리들은 상업적으로 연결된 사이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지를 아주 여실히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럼으로써 조직화된 폭력 집단인 용병들은 이제 상업화된 폭력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관료들의 지배를 받는 관료화된 폭력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덕분에 베네치아와 같은 도시국가들은 점차 강국의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부 이탈리아 도시국가들 사이에서도 이 시대적 변화와 흐름을 맞춰서 간 나라들은 강국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베네치아가 고안해낸 이 새로운 군사 시스템은요, 아이러니하게도 북부 이탈리아 지역에서 엄청나게 활성화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베네치아를 비롯한 몇몇 나라들만 이걸 쓰게 되고, 상당히 좀 이제 엉뚱하게도 이 새로운 시스템은 그들의 영토를 침략했던 알프스 이북 지역, 대표적으로 프랑스, 신성 로마제국 이런 지역의 군주들에 의해서 완성이 돼가지고 근대적인 상비군 시대를 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대 시대를 상징하는 것 하면은 보통 절대 왕정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절대 왕정을 떠받치는 양대 기둥이 뭐냐면은 관료제와 상비군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상비군이 바로 이 북이탈리아의 용병제 시스템에서 기반을 해가지고 파생돼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북부 이탈리아 사람들이 군사 혁명에 있어서 굉장히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다만 선구적인 역할을 하되 막상 그 과실은 또 이제 알프스 이북 지역, 프랑스나 독일 지역에서 주로 따먹었다는 거죠.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서 북부 이탈리아 도시국가들 중에서 베네치아가 이렇게 선구적으로 나가게 되었고, 나머지 국가들이 전부 다 이 방식을 따랐던 건 아니에요. 특히
용병제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가 어디였냐면 피렌체였습니다. 그 피렌체 출신의 대표적인 인물,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마키아벨리는 베네치아의 이런 방식을 못마땅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용병제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을 가했던 인물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마키아벨리는 도대체 왜 그렇게 용병제를 비판을 하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